안녕하세요. 네, 공용권입니다. 네, 오늘 쓸모 PSAT 언어 논리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귀납 논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논리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연역 논리하고 귀납 논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도 사실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귀납 논리는 사실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강화,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 약화를 묻는 질문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귀납 논리의 좀 이해를 위해서는 좀 연역 논리와 관련된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연역 논리와 관련된 좀 지식이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핵심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연역 논리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명제의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의미들만 남기는 것.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을 살펴본다면 각각의 문장들이 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죠. 선언으로 연결된 경우 또는 조건으로 연결된 경우, 함축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글을 볼 때요. 그런데 이제 귀납 논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추론들은요, 연역 논리처럼 깔끔하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것이 귀납 논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귀납 논리, 자, 전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귀납 논리가 의미하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는요, 개연성으로 정의가 돼요. 개연적으로 지지한다. 이건 확률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의 참이 확률적으로 지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 정원 논리할 때 배웠었죠. 어떤 하나의 명제가 두 개의 원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원 하나의 개념 하나를 할당하지 않고요. 원 하나의 개념 하나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 하나의 명제 하나를 할당하는 것으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연역 논리가 성립한다라는 건 전제들 속에 결론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제들 속에 결론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이 된다면, 우리가 전제의 참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참은 거짓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서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전제들이 참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추론이나 논증들은 사실은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그러한 타당하지 않은 논증들, 추리들, 추론들은 모두 다 동일하냐? 동일하다라고 조금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조금 더 믿을 만한 주장과
조금 더 의심스러운 주장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귀납 논리의 발상입니다. 귀납 논리도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귀납 논리는요,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결론의 일부분이에요. 전제가 결론의 일부분입니다.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은 거짓을 포함하면 안 되지만 거짓은 참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서울과 인천의 날씨가 맑다. 얘가 거짓이 되면서도 서울의 날씨가 맑다라는 것은 참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얘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귀납 논리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논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자, 이 그림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전제가 지금 이 결론을 나타내는, 결론이 지금 그려내는 원이 있습니다. 결론이 그리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제가 그리는 원이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넓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전제가 참일 때, 그렇다면 이 원의 넓이가 결론이 그리는 원 쪽으로, 원의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귀납 논리는 이쪽으로 확장되었을 때에는 이 귀납 논리에 의한 논증 또는 추론은 적어도 믿을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강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색깔이 많이 없네요. 지금 이 전제가 포괄하는 영역이 좁아진다면 그렇다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인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화, 약화 개념을 조금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귀납 논증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 문제풀이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A가 B를 강화한다라는 건 귀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겁니다. 귀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연역도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연역도 집어넣었어요. 자, A가 B를 강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A가 B를 강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A가 참일 때 B가 참일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A가 참이라면 B도 참일 확률이 커진다라는 걸 뜻해요. B를 믿을만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A로부터 B의 참이 연역적으로 만약에 따라 나온다면 그러면 A가 B를 강화한다라고 사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의 참이 B가 참일 개연성을 높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B를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거나 B가 참일 개연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역시 강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는 B를 정당화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A가 B를 강화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A와 B는 양립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를 약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건 A로부터 B의 거짓이 연역적으로 따라 나온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연역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A의 참이 B가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A가 참이 될 때 B가 참이 될 개연성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거짓이거나 또는 B가 참일 개연성이 작아진다, 작다. 또 A는 B를 부정한다의 경우도 사실 A가 B를 약화한다의 한 가지 형태고요. 그 다음 A와 B가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양립 가능하다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양립 가능한 것은 동시에 참인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의 참이 다른 쪽의 참, 거짓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떤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정원 논리 배울 때 특징 긍정 문장하고 특징 부정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반대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양립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동시에 참이 근데 될 수 없는 명제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상태라면 A와 B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다라고 한다면 A는 B를 약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순서가 왠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좀 이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양립 가능한 것은요. 양립 가능한 것은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양립 가능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립 가능성은 강화를 위한, 개연성을 높여주기 위한 필요 조건, 필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는 이런 설명까지 조금 들어갔었는데 A가 B를 부연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좀 있죠. 근데 이 부연이라고 하는 건 B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또 다른 어떤 설명을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A라는 설명을 덧붙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증이 아닌 한에서는 그냥 B를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B는 A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어떤 수학적 도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A가 B를 부연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순서를 바꿔놨네요, 지금. A는 B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익숙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혹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연관계의 경우에는 A의 참이 B의 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부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관성이 있는 관계들의 집합. 일관성이 있는 관계. 자, 문장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요. 크게는 일관적인 관계,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관계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관계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관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명제들은 서로 약화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서로 약화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합니다. 실제 이제 귀납 논리 과정에서 귀납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일관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명제들 순서쌍이 있습니다. 그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일관성이 있는 애들,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서로를 강화해주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이 강화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떤 명제가
어떤 두 명제 사이의 관계가 A가 B를 만약 강화하는 것이 옳다면 그건 일관적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일관성을 갖는다. 양립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립 가능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강화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귀납 논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논리는 사실은 좀 다양한 유형들로 나타나게 돼요. 연역 논리도 사실은 연역 논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론 규칙도 있고 드모르강 정리라든지 사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귀납 논리의 경우는 조금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형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요. 지금 이제 아마도 이 강의를 통해서 혹은 이 책을 통해서 PSA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국어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연역, 귀납, 유추 요 세 가지 논리는 이거 세 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논리학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국어 교과 과정에서 요거 세 가지를 좀 구분할 때에는요. 추론과 논증, 추론 또는 논증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기반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본성에 기반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본성의 기준에서 본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는 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연역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됩니다. 즉 여기는 타당성이 있어요. 귀납은 타당성이 없어요. 유추는요 타당성 없어요. 귀납하고 유추는요 사실은 같아요. 같다라기보단 유추는 귀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추는 귀납의 일부분이에요. 그래도 뭔가 나눈 이유가 있지 않겠어? 예, 있긴 있죠. 수사학적으로 좀 달라요. 레토릭이 다릅니다. 국어 교과 과정에서 귀납이라고 할 때에는요. 지금 저 귀납 논리, 귀납 추론의 유형들 중에서는 보통 귀납적 일반화만 이야기를 해요. 귀납적 일반화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유비추론은 사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얘네 세 가지 얘기할 때 국어 교과에서 연역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요거는 이제 수사학적인 구분하고 논리적 본성에 관한 구분하고 조금 거기에 대한 엄밀한 구분 없이 그냥 학생들이 읽고 배우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세 가지로 그냥 나눠서 가르친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기준은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버리시고요. 분류 체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논리에 대한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귀납은 본성상 타당성은 없어요. 그 본성상. 하지만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유추든 그냥 귀납적 일반화든 같아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 그러한 귀납 논리, 귀납 추론은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납, 보통 귀납적 일반화인데 귀납적 일반화도 귀납이고요. 유비추론도 귀납이고요. 인과추론도 귀납에 들어가고요. 통계적 3단노법 귀납이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가설추론 역시 사실 귀납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업덕션 이제 좀 이거는 좀 이제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데 논리학에서 이걸 본성상 구분할 때에는 본성으로 구분할 때에는 가설추론도 사실 귀납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책에서는 가설추론을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가설추론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가설추론은 사실 근데 할 말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귀납추론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게 문제풀이에 적용될 때는 조금 더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역시 다섯 가지가 전부 다 귀납 논리로서의 개연성으로서의 어떤 개연성을 토대로 해서 평가된다. 타당성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개연성을 근거로 평가될 수 있는 논리다라는 점에서 이 다섯 가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반드시 알아야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팁도 나오고 스킬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 이미 조금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에 뭔가 덧붙이는 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조금 이제 저는 나름의 조금 단순화된 형태로 앞서서 나왔었던 연역 논리와의 어떤 관련성을 조금 언급하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일반화라고 한다라는 거. 일반화 시킨다라는 건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어떤 추상적인 속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을 만들어낸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귀납적 일반화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예시가 하나씩 만들어놨는데요. A1은 F다, A2는 F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A3도 F고 A4도 F고 따라서 모든 A는 F다라고 하는 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우리 정원 논리 시간 배울 때 정원 논리에서 배웠었던 특징 명제들로부터 전칙 명제를 정당화하는 것과 유사해요. 특징 명제로부터 전칙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 여러분들 뭐 지금 혹시 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벌이라고 했었던 국어 시간에서 뭐 배웠던 어떤 귀납 정의하고 다 있죠. 구체적인 사례에서 개별에서 보편으로 간다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그냥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설명으로는 사실은 설명 못하는 연역 논리의 본성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는 하나 조금 요거 가지를 지금 여기서 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한 구분에서 보통 이제 이런 구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편에서 개별로 가면 이건 연역이야. 외워 얘들아 뭐 하면서 개별에서 보편으로 가면 귀납이야. 외워. 발례를 하나씩 좀 들어본다면 보편에서 보편으로 가는 연역도 존재합니다. 보편에서 보편으로 가는 연역도 존재해요. 모든 A가 B고 모든 B는 C다. 따라서 모든 A는 C다.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보편에서 개별로 가는 게 연역이다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얘는 연역이 아닌가요? 연역이에요, 얘도. 얘도 연역이에요. 보편에서 보편으로 가는 것도 연역입니다. 이 정의로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을 설명 못해요. 그래서 갖다 그래서 이거 여기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에서 개별로 가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귀납도 마찬가지로 개별에서 개념으로 가는 귀납도 사실 가능합니다. 개별에서 개별로 가는 귀납도 가능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유비추론의 경우도요.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이 구분은요.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은 수사학적으로는 나름 가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말을 꺼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면 좋을까? 저도 예전에 이제 논술 이제 가르칠 때는 요걸로 왜냐하면 좀 논리 저거를 전부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이 정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PSAT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은 접근 방식입니다.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 요거는 일단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특징에서 전칭으로 가는 것 귀납적 일반화다라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요거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전칙 명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귀납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을 정당화하는 데 종종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전칙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한다면 얘는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칙 명제예요. 얘는 모든이 들어가서 전칙 명제예요. 얘는 사실은 지금 양화사 어떤이 빠져 있긴 하지만 어떤이라는 양화사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모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이라는 양화사가 붙는 순간 이 명제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네. 전칙 명제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본성상. 이론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S를 전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P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본성상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특칙 명제. 어떤 A는 F야 라는 것만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NN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귀납적 일반화에서는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상황에서 강화가 될까요? 요 특칙 명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화가 되는 거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강화가 되고 적어지면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았을 때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일반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통계적 일반화는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모든 특칙 명제, 어떤 보편 좀 전칙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전칙 명제에서 양화사만 어떤으로 바꾼 꼴의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상들 중에서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그 중에서 몇 개가 F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전체의 약 X분의 Y는 F라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X개를 조사했다. 그 중에서 Y개, X개 중에서 Y개가, X분의 Y가 F라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전체 중에 곱하기 X분의 Y, 얘 비율, 얘네가 F라는 성질을 가질 것이다. 표본을 추출해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통계적 일반화는 요거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순히 단순히 이 표본 수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는 표본 수 자체는 걸 늘리는 것도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도 X의 양을 늘리는 것도 조금 이 추리, 이 논증 혹은 이 추론, 이 논리를 강화하는 이 유형의 귀납 추론을 강화하는 길이 될 수는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필수적인 건 뭐냐면 자, X의 숫자가 큰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요. 표본 선택의 과정이 무작위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표본 선택의 과정이 무작위적이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에 속하는 모든 대상들, 전체에 속해 있는 모든 대상들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본으로 발음이 이렇게 힘들죠. 선정될 확률이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전체가 있고요. 전체 중에서 몇 개의 표본들을 골라냅니다. 근데 그것이 무작위적이어야 된다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 무작위적이다라는 게 그냥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뽑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작위적으로 골라낸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골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표본으로 선정된 확률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표본으로 선정된 확률이 만약에 대상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표본 추출 방식 자체가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이 추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예시 하나 볼게요. 자, 서울시 전체 유권자 중에서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서울시 인구는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서울시 전체 인구는요. 1000만이 맞을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표본 인구를 얼마 정도로 잡았냐면 표본을 1000으로 잡았어요. 1000분의 1인 거죠. 자, 1000명 중에서 540명이 A 후보를 지지한다. 나머지 460명은 B 후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A 후보 지지율은 54%이고 B 후보 지지율은 46%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야 제가 적어놨네요. 네, 이거 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좀 그대로 따오느라 죄송합니다. 900만 명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추론의 결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은 얘를 늘리면 돼요. 얘를 늘리면 돼요. 얘를.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표본 1000명을 골라내는 방식을 무작위적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작위적으로 만든다. 여기서 지금 제가 적을 때는 900만 명인데 지금은 한 이거보다 좀 커졌을 것 같은데. 900만 명에 근접하도록 900만 명이 모든 900만 명이 모두 이 표본으로 선발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선발될 확률이 조금 낮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선발될 확률이 조금 높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두 다 동일하게 표본으로 선출될, 선발될, 선정될 그런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해서 귀납 논리를 조금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자체는요, 여러분 뭐 수학 시간에 요거 아마 배우셨을 텐데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PR A분의 B.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보통은 이걸 뜻하죠. A가 참일 확률 그리고 PR A 그리고 B가 참일 확률. 요게 참일 확률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가지 사건이에요. A와 B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이의 개연성에 관한 믿음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걸 가지고요. 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때 장점.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장점을 가지고 좀 하나 설명을 해본다면 새로운 사례가 추가가 되면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례가 추가가 되면 어떤 얘가 특정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값을 하나 가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랑 관련해서 앞에 거하고 조금 연장선에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나 표시를 해본다면요. A, B를 놓을게요. A가 나타날 확률, 지금 이 칠판 전체를 전체적인 유니버스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곧 PRA가 될 거예요. A가 나타날 확률이다. 자, 그리고 A이면서 동시에 B가 나타날 확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난다.
자, 연역 논리에서는 A가 나타나면 B가 반드시 나타난다.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A가 나타나면 B가 반드시 나타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에는 전칙 명제가 그랬었죠. 전건이 있을 때, 전건이 후건에 확 들어간다. 근데 지금 얘도 조금 유사해요. 얘가 연역적이다라고 얘가 만약에 1이다. A가 일어나면 B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지금 얘가 어떤 형태가 되면 되냐면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반드시 일어난다. 네,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돼요. A가 일어나면 B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1값이 되겠죠. 이때는. 그런데 A가 일어나도 B는 일어나지 않는다. 빵이다. 제로다. 라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때는 PR B분의 A, A분의 B 값이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자,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개연성을 표현한다. 어떤 주장의 개연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A가 나타내는 영역 중에서 A와 B가 겹쳐지는 영역, 이 비율. 자,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지금 저 설명 있죠? 새로운 사례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값이 변화하게 된다는 건 이 영역이 조금씩 계속해서 커져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사례가 추가됨으로써. 요걸 조금 수학적으로 좀 설명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령 자 지금 볼게요. A에 속하는 대상 100개를 조사해서 그중에 X개가 B에 속하는 대상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왜 제가 또 안 적어놨을까요? 귀찮게. 자, A개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100개 조사해가지고 그중에 X개가 여기에 속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은 100분의 X예요. 그렇겠죠? 100분의 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은 100분의 X가 되는 거고요. 전체 사례, A가 일어난 전체 사례는 100입니다. 그 중에서 A 그리고 B인 사례가 X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A가 일어난 사례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와 A가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자 PR A 분의 PR A 그리고 not B의 값은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례가 추가된다라고 해볼게요. 가령 A 그리고 B인 사례가 Y개 추가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Y개 추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Y개가 더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Y개가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Y개가 드러나요.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바뀔까요? 얘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유는 자,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값은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전체에서 얘만 빼주면 돼요. 전체에서 얘만 빼준다. 이건 뭐냐면 그대로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100 플러스 y 빼기 x 플러스 y니까 100 마이너스 x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상황 판단 슬슬 계속 이제 뭐 상황 판단은 아마 문제 푸셔야 될 텐데 그거 연장선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새로운 사례 A 그리고 B인 사례 Y개가 추가되었을 때는요. 자, Y개가 추가된다면 지금 PR A분의 B 값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는 지금 분자도 늘어나고 분모도 동시에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분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분모가 커졌어. 분모가 커졌다라는 말은 얘가 줄어들었다라는 소리죠.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는 줄어들었다. 커졌다라고 한다면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졌다. 이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말은 이 영역이 더 넓어졌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소리예요.
약간 지금 이제 서커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귀납적 일반화, 그 다음 통계적 일반화, 통계적인 귀납, 귀납적인 논리, 귀납 논리는 사실은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귀납의 일부분, 조건부 확률, 표기법이에요. 그냥 이건. 마치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정원 명제의 형식으로 바꿔 명제화하고 하거나 또는 명제 논리로 바꿔서 명제화시켜서 이해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수러 논리의 형식을 가지고 명제화하는 것처럼 어떤 귀납 논리를 사용하는 추론, 논증이 있다면 그거 역시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 사실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해서는 몇 가지 몇몇 정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리들을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너무 지들 테니까요. 자, 귀납 추론 유형 두 번째, 통계적 3단 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3단 논법은 F의 X%가 P다. 그런데 A가 F다. 그러므로 A는 P일 것이다. 라는 형식의 추론이에요. 요걸 준거집합이라고 부릅니다. F의 경우를. 준거집합에 대한 확률적인 판단이 전제로 하나 들어가요. 준거집합에 몇 퍼센트, X%가 P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A는 그 준거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게 두 번째 전제고요.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A는 P의 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왠지 연역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왠지 연역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X 값 자체가 100%가 아닌 이상, 100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이 추론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어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증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강화, 약화가 일어나느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준거집합 F가 구체적이다라는 건 여기에 대한 정보량이 많아서 한정된다라는 걸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결론의 설득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관련해서 조금 비교해 볼 만한 논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바로 이런 논증이에요. 서울시 초등학생 중에 85%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전제. 통계적 3단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서울시 초등학생 중 85%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초등학생인 영희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영희가 서울시 초등학생이다. 그러니까 그 영희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증 볼게요.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서울시 초등학생 중 5%만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9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서울시 초등학생, 어떤 서울시 초등학생? 서울시 초등학생 중에서도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95%는 휴대전화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희는 서울의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래요. 준거집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구체화됐어요. 부가적인 조건에 의해서 좀 더 한정적인 집합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분 집합이 됐죠. 그러므로 영희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추론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준거집합이 어느 쪽이 조금 더 구체적이냐 하고 관련해서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비추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추론은요, 서로 다른 두 개체, 현상이 유사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비교하고 있는 개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추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익숙한 것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추론한다라고요. 비유하고 조금 유사할 겁니다. 국어에서는. 근데 뭐 비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설명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추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설명 방식 중에 뭐 유추 뭐 해가지고 이건 유추잖아요 라고 저도 가끔씩 어린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설명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추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테크니컬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설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는 과정이다라는 의의가 있어요. 형식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X는 FGH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Y는 FGH 외에 Q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둘은 유사하니까 그러면 X도 Q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 이게 유비추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유비추론은 동물 실험에서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동물 실험, 임상 실험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 추론은 어떤 때 강화가 되느냐? 전제에 사용된 개체들의 수, X 그리고 Y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아가서 전제에서 사용된 특성들, 전제에서 표현되고 있는 특성들, 유사한 특성들이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강화된다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아마 약화된다라고 추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유비추론 동물 실험하고 많이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물 실험.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백신이나 약물의 효능을 바로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사실 실험을 먼저 하는 거죠. 몇 마리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한두 마리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 단위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도즈를 바꿔가면서요. 자, 힌지는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특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라는 약물이 힌지의 당뇨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돼요. 따라서 A는 사람의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라고 추론한다면 이건 유비추론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귀납추론의 경우들은 귀납 논리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어도 결론이 항상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추론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추리 형식입니다. 추론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과추론이에요. 인과추론. 보통은 인과추론 이거 얘기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인과추론 방법을 많이 조금 이야기하는데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봐야 국내에서는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이 김명석 교수님 두뇌 보완 계획 쓰신 분, 그분이 있고요. 이 책도 근데 나름 정리를 깔끔하게 잘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귀납법.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귀납 논리는 그 이언 해킹이 쓰는 확률 논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번역서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사실 그거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문제풀이용으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컨버전한 것도 바꾼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대체로 그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인과추론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직관을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인과관계다.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임의의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두 가지 사건은 문장으로 표현될 거예요. 명제로 표현될 겁니다.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사건과 또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사건. 어떤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A와 B를 둔다라고 해볼게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 인과관계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다, 정말 인과관계가 맞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직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얘와 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다. 그래서 얘가 뭐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얘가 원인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A가 우선 첫 번째는 A가 B보다 일찍 나타난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얘가 있을 때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면 결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적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직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도 없어야 돼요.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인과관계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두 가지 사건 사이의 관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 자체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센 편이에요. 여기서 뭐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럼 그걸 인과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못 불러요. 자,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힘들어진다라는 그 말 자체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직관, 자명한 직관. 그것을 우리는 좀 요구하지 않는가? 좀 요걸 풀어 설명한다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반드시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실제로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사건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좀 까다롭고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정석에 맞게, 그러니까 좀 더 정석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떤 논문도, 어떤 논증도, 실제 사례를,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뭐 사회과학이나 뭐 자연과학의 논문들도 어떤 둘 사이에, 두 가지 대상 사이에, 어떤 두 가지 현상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뭔가 100%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조금 있긴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게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인과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거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러한 기준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유의미하다라고 표현하거나 유의미한 인과에 있어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인과 추론 바로 그 어떤 서로 다른 두 현상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론이에요. 그런 추론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A는 B의 원인이다. B는 A로 인한 결과이다. 좀 약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요. A는 B와 관련되어 있다. A로 인해 B가 일어난다. B는 A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발생한다. 자, 이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인과추론으로 봤을 때는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자, 인과관계하고 함축관계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가끔 이제 앞부분에선 저희가 이제 독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뒷부분으로 오면 이제 논리 추론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조건문이면, 그거는 인과관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야? 그럼 인과관계네. 네. 조건문이네? 인과관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자,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얘는 땅이고요. 지표면의 90도의 각도로 이 막대기가 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는 1m예요. 1m. 그리고 이 막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자하고 관련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태양이 떠 있거든요. 태양이 여기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그림자의 길이가 1m다라는 말은요. 이 막대기에 드리워진
태양, 광선, 네, 빛이, 이 빛이 사실은 이렇게 쏴서 얘하고 이 빛이 내리쬐는 각도가 45도가 된다라는 걸 뜻해요. 얘가 1m, 얘가 1m. 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겠구나. 아,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이 각도가 지금 여기는 90도니까 얘도 45도일 거고. 네,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요걸 현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명제들로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A, B 두 가지에다가 할당을 해볼게요. A는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45도이다 라는 거고요. B, 막대기, 그림자가, 막대기로 인해서 드리워진 그림자의 길이가 1m이다. 두 가지 현상을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장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 만들 수 있겠죠. 태양의 남중 고도가 45도라면, 그렇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1m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1m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겠죠? 조건문으로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 태양의 남중 고도가 45도라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림자의 길이가 1m가 되는구나. 얘가 시간적으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나는구나. 인과관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참이 된다. 앞에 게 참이면 A가 참이 되면 B가 참이 된다라는 점에서 함축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인과이면서도 동시에 함축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은 그러면 틀린 판단일까요? B가 참이다라면 A도 참이다.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우리는 실제로 태양 남중 고도를 잴 때 무엇을 가지고 추론을 하냐면, 남중 고도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태양 고도를 뭔가 직접 측정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걸 떼놓고 그냥 막대기 가지고 측정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세워놓고 1m짜리 막대기 세워놓고 그림자 길이 재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자 길이에 따라서 각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판단 순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이 조건문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인과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로? 아,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1m가 원인이 돼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45도가 됐어. 이건 엉터리 추론이죠. 만약에 잘못된 설명이죠, 그건.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함축관계이긴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조건문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두 가지 사건 사이의 관계가 조건문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건문이 옳다라고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다라고 추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문이다? 인과관계.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인과관계와 함축관계는 다릅니다. 인과관계와 함축관계는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문 봤다, 조건문으로 명제화할 수 있는 어떤 문장 표현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인과관계일까 함축관계일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좀 곰곰하게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되십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조건문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이 인과관계다. 자,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란 그럼 어떨 때 그걸 인과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철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논쟁과 조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직관하고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사실 좀 말씀드렸는데, 전제가 참일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 원인으로서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결론으로의 사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론에 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가깝지 않나요? 라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학자마다 좀 관점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 관점을 주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 조건으로서의 인과관계를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X가 참이 되기에 넉넉한 조건을 X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P가 참이면 그러니까 일어나면 넉넉히 Q도 참일 때, 일어날 때 P는 Q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하고요. 이때 P와 Q 사이에 진리 보존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충분 조건으로서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가 일어나면 Y도 일어난다. X가 일어나면 Y도 충분히 일어난다. X가 일어나면 Y가 일어나는데 충분한 조건이 성립된다. X는 Y가 일어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X가 일어나려면 Y가 일어나야 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설명드린다면 그래서 이거는 X가 일어나려면 Y가 일어나야 한다. 이거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막 머릿속에서 제가 그 인과하고 함축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건문은요. 조건문 자체는 사실 지금 뭐냐면 판단의 순서예요. 조건문이 나타내는 건 판단의 순서를 나타낸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문에 나타내는 거. 조건문이 표현하고 있는 건 판단의 순서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는 조건문 안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X가 참이면 Y가 참이다. X가 일어나면 Y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X가 일어나기 위해서 Y도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머릿속에서 이런 식의 표현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표현 자체로 그냥 존중하세요. 이건 그냥 판단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판단의 순서로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과와 함축은 다르고요. 행여나 혹시나 이런 경우도 없어야겠죠. 이건 X가 일어나면 Y가 일어나야 한다. X가 하나의 어떤 결과, 목표다라는 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할래. 그런 것도 안 통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조건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는 함축관계, 판단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는 나타낼 수 없다. 시간의 순서는 다른 맥락, 그 문장을 제외한 다른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필요 조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X가 참이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을 X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X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X가 필요하다라고요. 자, P가 참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Q도 참이 되지 않을 때 P는 Q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not P와 not Q 사이에 진리 보존성이 있을 때 그럴 때의 바로 이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X가 일어날 때만 Y도 일어난다. 그리고 X가 일어나면 Y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조건이 성립된다. X는 Y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Y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X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하시기 조금 버거우신가요? 예. 하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화하셔야 됩니다. 충분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표현과 조건문에 있어서 충분 조건, 그 다음 필요 조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최소한 이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한. 최소한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일어나면 Y도 일어나고 Y가 일어나면 X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일어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Y도 일어난다라고요. 자, 인과추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조건문에 대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추론 강화, 약화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어요. 인과추론 강화라고 보는 건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례가 주어지거나 또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결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유지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 상황, 원인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없어. 혹은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없거나 원인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어났거나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추론을 나타내는 존 스튜어트 밀의 귀납법, 직접일치법하고요. 간접일치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것들이 사실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원인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제외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거. 네, 요거까지만 사실 이해하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거 이해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확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인과추론하고 관련해서는 책에도 사실은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되 좀 더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건문과 인과관계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 조금 이제 강조드립니다. 조건문이 나타내는 것은 함축관계가 나타내는 것, 이제 조건문이 나타내는 건 판단의 순서예요. 판단의 순서. 어떤 판단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판단도 옳다라는 거고요. 인과관계는 하지만 그 판단의 순서와는 조금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요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설추론과 가설추론을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보통 가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가설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강화,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